사실상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손절을 쉽게 말하거나 손절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끊기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끊겠다는 거. 근데 이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친구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쉽게 끊어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끊어버리죠. 근데 실제로 또 관계에 서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누군가와 처음 밥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소통의 방법? 그냥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관계,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멀어지는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멀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반짝이십니다.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사실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의도한다고 무조건 가까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유독 젊은 사람들 사이에 손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근자감, 또 하나는 불안.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 하나 둘로 성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늘 방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내 집에 들어와서 나 혼자 머무는 것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흔히 인간관계를 마치 우리가 레고 블럭처럼 그렇게 끼었다 뺐다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계를 하나의 정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들이 꽤 생겨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손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깊은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쉽게도 끊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혼자 머무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 혼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근거 없는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화장품, 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공간, 이거 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고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지받고 지탱받고 있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얼마 전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는 그냥 있는 거래요. 그런 답이 나왔어요? 전기는 적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불이 딱 들어올 때는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노력들이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줘야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놀랄 일이죠.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식의 부족이 아니고요. 당연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들이 스스로 혼자 유아 독존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사실 유아 독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탱하는 그 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젊은 세대가 손절을 쉽게 말하거나 손절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서 끊기기 전에 내가 그를 먼저 끊겠다는 거, 그거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작동 심리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낸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끊어낸다는 건 나는 고립, 곧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왕따가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끊어낸다면 내가 너를 왕따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빠른 것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불안에서 유발되는 이 손절이라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찌 될지 구체적인 어려움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완벽하게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에 불들이 다 꺼지고 내 불빛만, 내 눈빛만 남아있다는 건 주변은 다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주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라, 내 친구가 하나 끊어진다는 건 내 주변에 불이 하나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하나 둘 꺼지다 보면 내 세상은 다 암흑이 되겠죠. 이럴 때 생겨나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절이라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도 나는 다시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내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게 친구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쉽게 끊어냅니다. 그래.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천륜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기꺼이 끊어내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족들은 이후 남은 생에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랄까 오히려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지 않은 자는 가족도 하나의 부품과 같아서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우리가 이혼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파트너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많이 봤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재혼을 통해서 아버지도 바뀌고 어머니도 바뀐다는 것. 물론 내 생모, 생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긴 하지만 일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이야기고 어색한 이야기고 인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마저도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끊어버리죠.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가족이 아니야? 혈연마저도 마치 가위질로 금방 잘라낼 수 있는 종이처럼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간단하게 밀어내고 손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는 보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신감, 곧 근자감과 더불어서 내 안쪽에 있는 거대한 불안이 내가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손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과거에도 절교라는 단어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십 년 전에 썼던 절교라는 단어의 무게감과 이 손절의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교는 교제를 끊는다는 뜻이죠. 손절은 경제 개념입니다. 손해를 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의 시작점부터 너는 나에게 플러스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나에게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난 널 사랑해, I love you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로 I need you라는 말이 있죠. 난 네가 필요해요. 저는 부부 관계나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 I love you보다 I need you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필요는 때로는 굉장히 차가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네가 필요하지 않다면 너는 나와 사랑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필요하지 않아도 사랑은 약간 낭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유지될 경우가 있지만 필요는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다 생각되는 순간 사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관계 이런 손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경제 개념처럼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환산하게 된 거죠. 좀 무섭고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 절교는 교제를 끊는 거지만 손절은 경제적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니 좀 냉정하게도 느껴져요. 과거에는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잘 지내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손절을 불사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확실한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아니야. 확실히 구분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필요죠. 필요. 절대적인 필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가 된다면 나도 너를 충분 조건으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이건 계약 관계죠. 이게 심리적 계약이건 실질적 계약이든지 간에 계약 관계인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계약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관계도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필요만으로 하는 건 우리는 실질 계약이라고 부르지 이걸 심리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실질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 계약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두루두루라면 게 참 맞기는 하고 좋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딱 필요에 의해서 친구를 명료하게 갈라서 너는 내 편, 이건 친구가 아니죠. 편, 내 편, 네 편을 지금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에 오는 사람 내 친구예요? 필요한 사람도 와요. 그쵸? 그렇죠. 사업 관계자도 사실 오잖아요. 그러네요. 거래처 그렇잖아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사실은 오랫동안 알았는데 장례식에 못 왔어. 너무 나몰라라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손절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요새 많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안 와? 우리 아들 딸 결혼식에 안 와? 넌 아웃.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오래 살아본 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잘못하고 살면 안 된다. 다 만난다. 위기의 순간에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의 손이 나의 몸에 손을 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원수처럼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가 가서 빌어야 되는 순간도 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건 바보다. 그냥 안 만나면 손절이에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손절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사람과의 조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가서 읍소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난 너와 손절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간다면 내 무릎이 까져도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손절이라고 해서 너와 나를 정확하게 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편이라면 나를 도울 것이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불안은 말하지 않는 한, 들키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들키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과 손절을 말하지 말아라. 그냥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어요.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관계의 묘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친구라는 게 의도적으로 저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지 해갖고 이룰 수 있는 관계일까요? 참 어려운 게, 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는 나보고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나는 걔가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걔는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라고 나를 소개를 해요. 너의 친구와 나의 친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 라고 묻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의 친구 관계라고 하는 건 참 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범위가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사람만 내 친구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손절.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친구는 3명.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사랑하리. 네. 지나가는 낙엽마저도 마이 프렌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는 그 사람의 품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품는 사람이 있고 딱 가족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릇의 크기 다르듯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조금 더 크게 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죠. 사람마다 다 가질 수 있는데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 굳이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관계 형성상 가까워지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라도 굳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관계에 서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와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고 꼭 해야 할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사실 저 사람하고 친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집에 와서 뭐 젊은 사람들 말대로 이불킥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주의해야 할 소통의 방법, 소통의 원칙,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욕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그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정 유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는 다 좋은데 머리가 나빠. 뭐 이런 거. 그러면 다들 주변에 깔깔깔 웃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이런 부정 유머 같은 거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냥 그 친구 옆에 내가 대단한 친구는 아니더라도 계속 남아있고 싶으면 칭찬 많이 하세요. 이걸 아첨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이 간절한데 내가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의미 있고 이 사람이 달콤하다 느끼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충분히 느낄 만한 달콤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내 능력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내 능력 하나. 이를테면 얘는 성실해. 얘는 재미가 있어. 아니면 얘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줘. 이 사람만의 아주 풍부한 인정할 만한 한 가지는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친구들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큼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로 오랜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나에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좀 어필을 하세요. 내가 다른 건 못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를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첫째는 김재원 아나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빛을 잘 숨겨요. 그래서 얘가 나보다 좀 못한데 들키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내요. 그리고 이걸 잘 발굴을 해내요. 엄청난 능력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이 약간 어긋나가도 요런 말씀을 하신 거죠? 라고 해서 부끄러움을 최소화시켜줘요. 이게 오랜 아나운서의 역할 때문이었는지 본래의 특성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누가 김재원 아나운서를 마다하겠어요. 저는 저의 강점을 알아요. 저는 이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앞에 이 사람을 잘 세워줘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장점을 또 저에게 잘 발휘하셨어요. 그죠? 네. 내 장점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오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잘 나가면 제일 좋아요. 내가 잘 나가잖아요. 승질이 별로라도 내가 좀 못나도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다만 우리는 별로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뭘로 승부해야 될 것인가? 전 인간성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해도 착하게 말이 좀 서툴러도 경청하면서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인내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지만 10번 니네들이 밥 사도 밥 살 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내는 그런 염치로 그렇게 함께 하면 적어도 내 친구들은 알아요. 얘가 그래도 이런 면은 있어. 얘가 그래도 이런 면은 있다니까 라고 저를 봐주는 거죠. 이런 봐주는 사람을 저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사실 뭐 여기저기서 칭찬도 받아봤고 누군가 제 장점도 얘기하셨을 텐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장점은 제가 괜히 빠져드는 그런 장점인데 사실 전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는 게 좀 민망하고 어색해하는 편인데 교수님 그렇게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니까 묘하게 기분이 좋네요. 이게 정말 장점이 힘이 되신 것 같은 게 약간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능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전 굉장히 좋다고 네,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훼손하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러면 전 그 친구를 다음 생에까지 밥을 살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건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면 내가 가진 거로 뭘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선한 주고받음,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이 쌓이면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밥 한번 먹읍시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밥 먹을 때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누군가가 처음 밥을 먹을 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이전만큼 좀 조심해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할 때에는 내가 실수가 많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상담에서는 리스테이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재진술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끝단어를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저런 게 이런 일 그러셨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김재원 아나운서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 전 처음 알았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걸로 신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평가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당신이 아는 것을 즐겨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기쁘게 듣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걸 말하는 당신에게 내가 감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굳이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관계야말로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이런 관계를 보통 유지하는 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대부분의 관계는 친구라도 사회적 관계라는 거 기억해야죠. 친구도 마음 상한다는 걸 기억한다면 최소한의 그 기본값은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절에 쓰려 했던 에너지를 관계 형성에 쓴다면 확실한 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는 생각이 베스트죠. 들어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손절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일단 안 봐야 돼. 또 누가 연결을 해도 싫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모든 내력을 관계에 쓴다면 제가 볼 땐 다음 생에까지도 친구가 됩니다. 사실 이 관계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하물며 갈등은 오죽할까 싶기도 한데 이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역사죠. 네. 네네. 사실 여전한 거죠. 사실 여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 그리고 다루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이를테면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옛날에는 엄격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열쇠를 들고 있다가 눈 가리고 3년, 귀 가리고 3년, 입 가리고 3년 그렇게 3년을 맞고 그렇게 9년 지나고 나면 내 며느리다 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며느리에게 국간 열쇠를 주는 이런 방식이었고 사실상 며느리가 그 식구들하고 겸상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1차적이고 동시에 또 수직적인 관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사실상 마치 거리를 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역전의 관계도 일어나고 있죠. 요새 시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며느님 깨실까봐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 부엌에 가서 그릇 떨그럭거리지 않도록 아침을 준비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문화는 사실 옛날엔 상상도 못했죠. 시대는 그렇게 달라지고 세대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며느리 파워가 커졌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아들의 행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머지 부속품처럼 여인들의 인생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시어머니
어머니가 며느리를 괄세하는 일명 부부간의 갈등 혹은 시어머니의 그런 딴지 이런 거 거의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내 아들이 이혼을 당할까 봐,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양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며느리들도 상대적으로 요 세대가 권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게 해주는 거 알겠는데 그건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은 다르다. 왜 우리는 명절에 가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전을 부치고 있어야 되는가? 사면 어떻겠는가?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가 쪽에 있는 그 어른들의 제사를 내가 모셔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제시하는 새로운 며느리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과 또 권리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의 고부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서열은 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시어머니가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며느리에게 횡포를 부리던 시대는 다 끝났고요. 오히려 며느리의 권리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시어머니에게 전달되면서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약간 두려워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시대가 달라지고 정체성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던 며느리의 지위가 향상되고 며느리의 권리가 신장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역할의 방향성이 좀 달라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존중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갈등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갈등의 양상이 결국 또 일방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건가요? 그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역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은 고부 갈등은 넌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관계 갈등이다. 단순한 관계 네. 갈등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고부 갈등의 전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형성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대단히 공격적이고 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학대까지 서슴없이 발생했던 게 옛날에 고부 관계였고 고부 갈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서로 간에 법적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시어머니, 이런 시아버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무례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이 사람들을 아예 절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다시 말해서 내 시어머니의 아들이 생리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어머니를 만나거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오히려 굉장히 부부싸움이 크게 되고 이걸로 통해 가지고 나는 이혼을 당하게 되는, 또 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게 요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아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들이 중재자로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침묵하죠. 왜냐하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아내 편을 또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시에 내 남편이 나에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걸 이혼 사유로 걸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안에서의 핍박 혹은 이 집안에서의 차별, 내가 사람답게 이 집안에 살 수 없도록 이 남편이 했던 행동의 이혼의 빌미가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거죠. 권력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는 아유 정말 말세다 이런 말씀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어쩌면 서양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분가예요.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넓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안 보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우리랑은 달랐던 지점이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들이 지금 한국 문화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그리고 핵가족 문화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땅덩이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를 넓혀서 심리적인 땅은 넓어지는 이런 양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처음에 갈등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과거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수직 전력 구조가 수평적 권력 구조로 바뀌었다면 둘이 갈등 없이 행복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구조에 동의를 하고 더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모르겠는데, 과거의 그 심리적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현재의 구조는 이러하다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 머릿속에는 이 구조가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사실상 현재에 적응이 어려워지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인 도리가 있지 않니? 아직은 우리에게는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최소값이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최소값이. 이를테면 시어머니는 적어도 그들이 명절에는 와야 되지 않니? 명절에는 있어야 되지 않니? 시가에 먼저 와야 되지 않니?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머니 이쪽도 내 어머니고 저쪽도 내 어머니인데 한 번 시가 먼저 갔으면 그 다음에 내 어머니께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개인 사생활이 있고 우리 다 맞벌이 하는데 이렇게 명절에 이 시가에서 이 세월을 다 지내고 나면 저희는 언제 쉽니까? 첫날 왔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헐.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헐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표현을 또 쓰는 거거든요.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지만 시어머니는 과거 수직적 구조에서 경험했던 며느리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잔상과 기억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성 역할, 그러니까 정체성의 역할이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 셈이군요. 이유는 뭐냐면 요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역할이 이게 끝나야 된다는 거 시어머니 세대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 하시고.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세대의 습성을 끌어낸다는 건 엄청난 그럼. 이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을 이미 다 점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이 다 아주 굉장히 구태의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속도 경쟁에서 사실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명절엔 노동이 있습니다. 네. 명절 노동이 있죠. 전도 여전히 붙이는 집들이 있고 그 모든 과정에 아직도 여성들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남성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뭔가를 해냈던 기억이 있던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이렇게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라 하는 이 며느리들의 권리 주장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 지금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세대가 바로 이 결국 부양이라고 하는 게 몸의 부양도 들어가겠지만 문화적 부양과 심리적 부양이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양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나 경계나 그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사실상 단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숨 쉬면서 아이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느 한쪽의 희생과 양보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과 양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걸 다른 말로 전 규칙이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또 새로운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참 첫 번째 규칙 만드는 게 어려운 게 그전보다 규칙이 컸던 사람들은 규칙을 찢어내야 되는 거고요. 규칙이 적었던 사람들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새로운 기준을 갖는다는 게 새 가족에 들어와서 새 문화를 만든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우리랑 자주 만나는 게 힘들다. 저희는 이민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배려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희는 이제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는 같이 지내자. 이제 양가 부모 생일을 같이 하고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1년에 4번 만나는 거예요. 명절에 처가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건 저희 생각일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부부가 보내야 됩니다. 아 사실 그렇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6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네, 거죠. 저희가 규칙을 제안하면 이 규칙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정말 땡큐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조율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은 가지고 있자. 이런 규칙이 서로 간에 합의가 좀 된다면 덜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이 손주를 키우고 육아를 함께 한다 할 때에도 규칙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가족이 온다는 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다머라고 하는 학자가 지평의 융합이란 말을 쓰거든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C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평의 융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새로운 두 개의 그룹이 만나면 이런 지평은 갈등 끝에 열매로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머리를 부딪혀봐야 아프구나 라는 걸 아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기 머리 부딪히면 아프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일련의 작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서툴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새 가족도 동의를 하고 우리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덜 불편한 지점을 하나의 공동의 영역으로 갖는 거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아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꺼이 며느라이가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고 또 저희도 하든댁이 지역에 계셔서 명절 때는 지역에 내려가는 걸 우선으로 해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평소에 우리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니 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융합
융합에 있어서도 저희 집은 아들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세 식구에 새 식구가 들어와서 넷이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가족에 아들을 내놔서 또 다른 가족을 하나 만든다. 근데 그 가족과 우리 가족이 교집합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서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합니다만. 어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개별 아들, 딸로 살아가다가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둘 간의 적응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며느리로 뭘 해라? 그럼 벌써 2중, 3중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 적응의 어려움에서 충분히 극복을 하지 못하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라고 느끼게 되면 이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부적절감이라고 불러요. 부적절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식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떨어져서 마치 외지인처럼 마치 아웃사이더처럼 이쪽에서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이쪽 사람은 오히려 이 더 많은 다수의 타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심리적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 라고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나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고독감을 집단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별나? 다른 며느리 안 그런데? 얘는 왜 그러니?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겠죠. 야, 너 얘랑 살 수 있겠니? 이런 얘기, 선 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구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가두는 행위예요. 우리가 똑같이 한국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몇 개 언어를 쓰고 계신지 아세요? 꽤 많이. 꽤 많이? 네. 흔히 이제 뭐 2만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알고 네.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만큼의 숫자가 그 언어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각자의 문화체예요. 그래서 나와 내 배우자가 두 개의 문화가 함께 있을 때에도 함께 살아가며 맞추는, 따로 있지만 교집합을 가져야 되는 거고,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있다? 이 아이는 우리 속에 들어온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를 내놓는 아이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따로 하나의 불학을 일구었다면 나라는 사람의 일가와 이들이 만드는 일가가 같을 수 없어요. 유사한 지점이 있지만 이 유사한 지점은 문화라고도 부르겠지만 전 이걸 규칙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공동의 규칙을 가지고 서로를 덜 불편하게 그리고 존중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영역을 남겨두고, 그러나 그 교집합이 너무 커지면 이걸 우리는 간섭 혹은 침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교집합이 너무 적으면 소외, 적절한 방식의 교집합은 반드시 서로에게 안전감을 주면서도 서로 교류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이제 한 단계 넘어서 가정과 가정의 융합, 사돈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실 뭐 예전만큼 또 사돈과 사돈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또 어떤 가정은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상견례를 안 했습니다만 이 SNS 상에 보면 상견례에서 일어난 해프닝 가지고 가타부타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종의 기호 차이, 취향 차이 갖고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불쾌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뭐 작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게 가정과 가정의 융합이 결혼이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날이 상견례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상견례에 가셔서는 꼭 연극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러냈다간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상견례라는 자리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자리고요. 우리 집안 전체를 선을 보이는데 우리는 단순히 선을 보이지 않아요. 이미 내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 내 딸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내가 잠깐 봤던 예비 며느리, 내가 잠깐 봤던 예비 사위를 통해서 대충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낫구나, 혹은 저들이 좀 난데, 이런 모종의 비교, 기대도 하지만 두려움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호하고도 불안한 상태로 내가 내 자식을 함께 해야 되는, 평생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저야말로 오해의 장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고 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이 사람의 평생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고 되실 것, 무조건 상견례 가셔서는 연극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연극을 하셔야 되냐면 우아함의 연극을 하셔야 돼요. 우아함의 연극은 뭐냐면 어쩜 그렇게 딸을 잘 키우셔서,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셨어요. 두 분의 덕이 잘 보입니다. 마치 우리는 눈 멀어서 단점은 못 보는 사람, 눈 떠서 장점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얘기가 오가는 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연극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다시 이 사람을 연극 모드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정말 꿈만 꾸고 싶어요. 두 분을 뵈는데 정말 꿈만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 연극의 장에 그 사람들, 현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시 현실로 초대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현실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는 정작 살아야 될 두 아이들이 둘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각자의 부모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대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거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그게 학력의 문제인지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거칠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보카도 같은 거 보면 또 파인애플 같은 거 보면 아유 겉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또 겉은 거실거실한데 그 안쪽은 어쩜 그렇게 부드러운 게 들어있는지 어쩜 그 안에 그렇게 달콤한 게 들어있는지 싶잖아요. 이런 가족들도 있어요. 겉은 너무 퉁명스러워. 말도 막 야!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우 속은 진국이야.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건 사회적 매너를 조금 못 배워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것을 보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좋대잖아요. 그들이 사랑한다잖아요. 그 부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보석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연극의 핵심입니다. 연극이라고 해서 가식의 개념은 지금 아닌 겁니다. 가식이 아니라 제가 네. 우아한 연극이라고 우아한 말씀드렸잖아요. 우아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것. 그 마치 우리에게 정해진 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계자가 상대방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기호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들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걸 충분히 인정해 주려는 그리고 그걸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금 확인해야 할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한다고 왔는데 얼굴이 노래. 건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왔는데 또 그렇지 않아. 그런 경우는 결혼을 반대할 게 아니라 그럼 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마다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꿈은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기대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정말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왜 누구도 내 자식에게 마저도 꿈을 물어보지 않는데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플러스 하나 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겠니?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최고의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첫째, 딱 왔을 때 외모 평가 안 됩니다. 아유 너 키가 작구나. 너 발이 하는 말로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성형이 있니? 아이고. 아니면 아우 너는 이거 발냄새가 나네. 사위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조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상대편 부모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집안에 이를테면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빈부. 우리보다 살림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집 만나면 땡큐죠. 고맙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때 내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빈과 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자마자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니? 우리가 명절에 하지 않는 그 대화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 하는 것처럼 맞벌이 할 거니? 애는 낳을 거니? 애 낳고 맞벌이는 계속 할 거니?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 또 자네는 지금 있는데 월급이 얼만가? 이직은 할 건가? 이런 많은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고 합의돼서 결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를 다루듯이 시작해야 하는 게 결혼생활이고 고부관계고 사돈관계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자주 만나는 건 또 그만한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필요한 만큼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겐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할까요? 돈을 보는 눈이 필요할까요? 돈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돈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또 내가 그 돈을 가진 사람이면 제일 좋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본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가장 편한다는 단어는
말은 이제 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내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돈이 절실하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돈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인생에는 도가 필요하잖아요.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도에 기억을 붙이면 독이 되고 니은을 붙이면 돈이 되고 리을을 붙이면 돌이 되네요. 좀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다 많이 실패하다가 언젠가부터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돈이 삶의 목적의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만 보고 살아가냐? 넌 돈밖에 없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특정한 순간에는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때로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돈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성장과 노화에 그리고 건강에도 돈이 미치는 영향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요. 성장을 위한 수단이고요.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니다. 무작정 나무라고 마치 그것과 동떨어진 것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돈 때문에 무너졌으면 돈 외에는 일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은 나에게 굴욕감을 줬고 실패감을 줬지만 내가 돈 때문에 다시 일어나려면 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돈은 그냥 돈이에요. 10,000원짜리가 앞에 있는데 이게 50,000원짜리는 아니잖아요. 내게 앞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1,000원짜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억장. 이거는 마음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의미로 어쩜 이렇게 훌륭한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억장이 무너졌다는 건데 그거는 돈의 억과 돈의 한 장 두 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앞에 거울이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던 이 거울이 뭔가가 날아와서 확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기억해야 될 것. 유리가 깨진 것이지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상담한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불릴 방법을 만들어내고 돈을 생성해내고 무슨 화수분처럼 거기서 돈이 쑥쑥 나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죠. 이분이 여기 온 이유는 알고 있어요. 이분도 제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원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희망이 있다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무너진 너를 일으켜서 같이 일어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상담자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신용불량이 왔다는 얘기는 신용불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위기가 왔다. 또 가정에도 위기가 왔다. 모든 삶에서 위기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신용불량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또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돈을 향한 태도가 아니고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는 내 눈은 무엇인가? 돈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돈과 함께 가지만 돈 앞에 서기도 하지만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고 돈과 함께 살아가며 돈이 너에겐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이 도구가 당신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나라는 사람이 깨진 유리 앞에서도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상담에서 함께 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쓸까 말까부터 해서 돈을 벌까 말까도 그렇고 투자를 할까 말까도 그렇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돈 앞에 놓여 있는데 세대마다 선택 기준은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세대별로 돈과 관련된 인생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20대, 30대에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써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쓸까? 왜냐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주문해서 먹고요. 그리고 내가 집은 없을지언정 여행은 또 근사하게 갔다 와야 되고 차 좀 근사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M세대의 특징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연령이 젊은 20대 Z세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짠돌이 짠순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들이 윗세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생의 한 방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식, 코인 이런 것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크고요. 작은 돈이지만 한 번에 엄청나게 불리길 바라는 거죠. 인생의 되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명 2030 졸부들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크고, 요 세대야말로 성장하는 내내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로 성장했어요. 자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과서로 배운 아이들입니다. 요 세대가 돈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돈이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선 첫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체면을 넘어선 첫 세대. 돈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면 부끄러워도 괜찮아. 돈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윤리적인 경계를 어느 정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 뭔가 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향이 꽤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땀을 통해서 우리의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운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한 방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점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무래도 2030에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내 부모 세대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기쁨에 몰입하게 되는, 미래는 없어요. 지금의 기쁨에 몰입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유일하게 뭐냐, 나의 소비를 통해서 그때그때 인스턴트 기쁨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MZ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자, 윗세대들이 바라볼 때 이러다 너희 후회할 텐데 연금은 들었니? 너희 적금은 들었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니? 근데 막상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2030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 세대가 지금은 젊고 우리는 낭망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외침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현실이 남는 건데, 우리는 결국 40대로 넘어가고 약해지는 50대로 넘어가고 더 돈이 필요해지는 60대로 넘어갈 텐데,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우리 2030들이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그게 연금이 됐건 적금이 됐건 내가 볼 때 이걸로 뭘 하겠어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기도 해서 꼭 말씀드리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반드시 우리 앞에 직면한 시간이고 곧 다가오고, 지금 이미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2030 세대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과거 부모 세대와 달리 어려서부터 SNS를 통해서 돈이 주는 혜택을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순간 소비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비의 행복을 유예시키는 습관을 못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럼 살짝 40대로 올라가 보면 사실 40대들이 수년 전부터 돈과 관련된 트렌드들이 많았잖아요. 욜로족 해서 뭐 인생은 단 한 번이다라는 취지, 뭐 파이어족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 그들은 일찌감치 인생을 즐기면서도 어쨌든 돈을 빨리 확보해서 인생을 더 즐겨보겠다라는 취지로 살아오기 시작했는데, 글쎄요, 나중에 이게 40대들이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 좀 예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 40대는 생각해보면 정말 안정적인 때예요. 왜냐면 꽤 승진을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차장, 또 과장 뭐 이렇게 또 달고, 아주 빠른 사람들은 부장, 큰 기업 같은 경우는 40대가 다 임원이더라고요. 네. 그런 세상이 돼서 적어도 내 주머니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직급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낼 수 있고, 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식인데, 말씀하셨던 욜로, 파이어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욜로가 이미 다 끝났죠. 욜로 졸로하다 골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욜로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너는 너밖에 없는 거고 너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너의 미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의 너를 충분히 만끽하는 게 맞아. 저는 이 결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결론은 미래가 짧다라는 전제인데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미래는 길어졌습니다. 생애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길어졌기 때문에 나의 청춘에 지금까지 누적된 값을 다 퍼내가지고 나의 현재에 써버린 그 상황이라, 이게 한때 대단히 유행을 했다가 끝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후 바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욜로를 통해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그걸로 책을 써서 혹은 그걸로 뭐 유튜브를 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몇 명이에요. 중요한 건 not me,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욜로의 여러 실패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욜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이어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 준비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충분히 내가 또 모았다 싶을 때 이 정도라면 나는 빨리 조기 퇴직하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파이어족들 꽤 있습니다. 퇴직도 미루지 않고 오히려 당겨서 명예퇴직 일부러 선택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파이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퇴직이라고
퇴직이라고 하는 게 돈의 퇴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퇴직도 있고 나의 취미의 퇴직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퇴직도 있는 겁니다. 딱 나왔을 때 뭔가 제2, 제3의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공간은 나와서는 발견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뭔가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꿈꾸게 되지 우리가 자유로울 땐 오히려 그 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의 일자리를 지켜라. 무엇보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그곳에서 발을 딛고 있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트렌드의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아라. 난미 몇몇 그들은 그랬을지언정 나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 함정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50대로 가면 이제 마주하는 현실이 사실 냉혹합니다. 독립한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미처 또 독립을 못해서 낀 세대로 아래 위를 다 챙겨야 하는 이 시대에 사실 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지 않은 시대가 아닐까. 50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러죠.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올라오니까 사이에 또 껴서 국물이 쭉 나오는. 사실 샌드위치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 아래에서 막아주는 거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방탕을. 그리고 우리의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뭔가를 지키는 데 힘을 쓰는 이런 일종의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50이 된다는 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자식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현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라 그러고 나의 현재라고 얘기했죠. 부모님의 부양이야말로 현재인 거고요. 자식들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요 세대가 취업을 하지 않아요. 취업을 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어디 추천서가 있어요. 어디 뭐 내더라도 100번의 면접을 봐야 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야말로 걱정이 되는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돈이잖아요. 월세 나가야 되고 내 생활비 나가야 되고 내가 나가서 뭔가를 벌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데 이런 기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평소에 얘기할 때 아이들 27살 12월이면 내보내는 게 맞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걱정을 해요. 왜? 이 아이들이 직업이 있어야 나가죠. 그러나 이 아이들의 변수를 이 아이들의 미래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0대는 지금의 현재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무리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이제 나의 끝이라는 걸. 그래서 투자에 대한 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최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무리를 하게 돼요. 정보에 대한 무리수를 두면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고 또 퇴직한 다음에도 우리의 귀는 늘 팔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팔랑거리는 귀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말알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시기가 되면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귀에서 소리를 지르대는데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아야 돼요. 우린 이때 이후 내게 얼마 오지도 않는 퇴직연금과 우리 국민연금과 이런 개인연금이 두 조각이 나는 시기고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이혼은 노후 빈곤의 첫 번째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현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내 현재를 지키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이제 60대를 위한 돈을 보는 눈에 관한 조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에는 사실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있다면 묶어놓은 돈이 있다는 거고 없다고 한다면 다 부동산에 물려 있어서 현금은 없다는 거예요. 60대 이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어가면 실버 패스도 나오고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65세가 넘어가면 다 나오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노인 연령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게 우리가 노년이라는 때잖아요. 내 몸도 당연했다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내 돈도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60대 이후가 되면 정말 자식 변수가 큽니다. 자식 리스크. 왜냐? 자식들이 머리가 크고 흰머리가 나면서 부모들의 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효도에게 목적이 생겨나는 때가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된 경우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같이 늙어가는 사례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이때 돈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후로 우리는 지금 가진 돈을
쪼개어서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 우리는 60세가 넘어가면서 의료 지표도 확 올라갑니다.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 주변에서도 이 경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 부모에게 왔던 그 사람이 환갑이 되고 7순이 되고 8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왔던 그건 다 우리에게 빚이니까. 근데 이때 급이 다 갚지 마시고요. 약간은 눈치를 좀 보시고 형편에 따라 조금 줄이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이 시기부터 조심해야 될 건 제일 중요한 건 자식 리스크인데 이건 한 방에 가니까. 그러나 본인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희가 참 너무 안타깝게도 최근에 스크린에서 많이 봤던 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메어졌는데 그분들 다 70대입니다. 내가 지금 60대라면 70대는 임박한 미래예요. 그럴 때 요새 100세 시대인데 가겠어? 그건 남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100세를 넘겨서 하시는 분들은 전체 인구에서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건강의 이슈가 내 재정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관계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서 어떻게든 돈과 건강을 지켜라. 내 죽음이 멀리 보일 수도 있지만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수단이냐 목적이냐를 떠나서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내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가는데 사실 내가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약간 기질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했던 돈에 대한 엄청난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물욕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데도 눈이 번들번들한 아이들, 그리고 내 것을 다 챙기고 그다음에 숫자에 민감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인생을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건 일련의 기질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쩌면 욕심이 있냐 없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진 것에 충족하고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조금 부족해도 그냥 뭐 이대로 이 정도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욕심 좀 있는 분들이 얘기하죠. 너 그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될래? 너만 그렇게 살면 되지. 네 배우자랑 네 자식들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돈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또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대신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걸 잘 챙기고 대신 뭔가를 확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은 자기의 성향만큼이나 뭔가를 챙겨가겠죠.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지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또 얻게 되는 게 있고요. 성향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 반면에 돈은 잘 얻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확실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정작 두 번째로 나서는 안 될 것들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이라든지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아니면 기쁨의 추억 같은 것들,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인생은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돈이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돈을 중심으로 우리의 상당 부분이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죠. 어릴 때 괜찮았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때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이런 후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열심히 모아가며 살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는 가지고 있는데 앨범 한 장, 사진 한 장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내 인생은 헛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계속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 사이에서. 그럼 이건 역시 돈으로 어떻게 보면 환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억도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돈하고 환산법이 다른 가치가 아닐까요?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추억은 뭘로 만드는가? 단순히 감정으로만 만드는가? 해수욕장 가려면 수영복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가야 되고 거기 가서도 매운탕이라도 한 끼 먹으려면 다 뭔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거기 가야지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집 앞에서 뭐 대 하나 놓고 거기서 물벼락 뿌리면서 있어도 재밌긴 합니다만 이런 추억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린 이걸 가난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가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거 해줄 수 없습니다. 때론 또 추억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또 한면 생각해 보면 돈으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귀한 줄 모르고 돈 주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죠. 그러면 이건 자식을 가난 속에 성장하게 한 부모의 아픔이 더 클까? 아니면 부모를 돈으로만 아는 자식을 키운 부모가 더 아플까? 이거 참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런 건 아니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나도 부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들 트렌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리상담가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인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책과 삶이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